오늘은 8월 22일 점심을 지나고 있고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안 올린 이유는 올릴 게 없어요. 이제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올릴 게 없고, 그래도 이제 오늘 조금 이제 핵심들을 압축을 해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새 제가 트레이딩을 많이 안 했어요. 일단 돈이 없기도 하고, 요즘 들어가는 돈들이 많아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왜 돈이 없으면 이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면 되지라고 하지만, 저는 트레이딩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내 돈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잃어도 되는 돈이 아니면 트레이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잃어도 되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잘 안 하고 있지만 이제 조만간 다시 또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오늘의 주제는 그냥 큰 틀로 봐서 본질이라고 적어는 놨어요. 사실 이것만 알면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거를 다 커버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채널이라든지 뭐 어디 책 이런 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 다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을 되게 요약하고 압축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풀면 이제 그동안 제가 찍어왔던 영상들이 되겠죠. 그것도 엄청 압축을 한 건데. 어쨌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좀 예시를 좀 들게요. 가격의 흐름이 있어요. 이러한 가격의 흐름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항상 기준이었죠.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이 트레이딩이라는 게 기준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애랑 정말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여기다가 좀 써놨는데, 예를 든 거예요. 연애에 있어서 이제 사람마다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뭐 비슷한 예지만 뭐 기준이나 가치관이나 뭐 비슷하죠. 어쨌든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시를 들면 나는 욕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욕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나는 욕하는 걸 싫어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욕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선 싫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내가 욕하는 걸 싫어하는데 이 기준을 깨뜨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한다면 그게 과연 오래 갈까요? 쌓이고 쌓이다 터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판단해서 정리를 하든지 뭔가 해야겠죠. 상대방이 바뀌든지. 근데 물론 이제 너무 극단적인 거를 들었지만 어느 정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오이를 싫어해. 근데 상대방은 오이를 좋아해. 뭐 이런 거는 좀 맞출 수가 있겠죠. 알레르기가 있는 거 아닌 이상.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배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확고한 극단적인 그런 나의 기준을 깨트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연애든 트레이딩이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넘어와서 이제 이러한 가격 추이가 있을 때, 제가 기준을 한번 딱 그어 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 밑에서 산 사람들은 돈을 벌었겠죠. 그리고 위에서 산 사람들은 돈을 잃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음, 기준을 만약에 옮겨 볼게요. 이 오른쪽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산 사람들은 손해가 될 테고 여기서 산 사람들은 손해가 아니에요. 아직 여기까지만 봤을 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손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후행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을 제가 미리 그려놨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가격을 제가 여기서 산 사람들은 손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격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수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후행성이고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미리. 그래서 어떤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예측은 해야 돼요.
이렇게 갈 거야라고 배팅을 하는 건 맞는데 확신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계속 강조했던 게 확신을 갖고 트레이딩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도박이죠. 항상 확률적 사고를 생각하고 트레이딩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그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어쨌든 그리고 이 기준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여기일 테고 어떤 사람은 여기일 테고 어떤 사람은 여기일 테고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 수익이라는 건 어떠한 기준점을 절반이라고 한번 잡을게요. 그러면은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파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러면은 이 밑에서 언제 사야 될까? 바닥에서 사야 되는데 이 바닥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똑같아요. 그래서 넘어오면 차트를 한번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분봉 타임프레임을 주로 쓰고 그리고 여러 타임프레임들의 어떤 패턴들을 많이 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5분봉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익절을 하는 순간도 5분봉을 많이 보고요. 예를 들어서 타점을 딱 잡는데 5분봉을 보고 타점을 잡았어요. 근데 내가 익절하는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손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손절이나 익절 그 어떤 타점은 5분봉이 아니라 다른 타임프레임에서 보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여기 선물은 또 더군다나 그 레버리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청산가가 정해져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트레이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타임프레임으로 봤으면 그 타점을 잡았으면 그 타임프레임에 맞는 파동에서 익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선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죠. 혹은 기준선, 그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혹은 이동평균선의 어떤 25선도 괜찮고요. 30선도 괜찮아요. 그렇게 했을 때 떨어지던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선을 1대1 정도 뚫어 올려주면 그때부터는 여기서 바로 올리거나 아니면 박스권으로 갈 확률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랬을 때 자, 30선이 중간을 지나고 있죠, 대략. 그럼 아까 이 그림 기억나시죠? 이 그림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그림을 가지고 왔을 때 30선이 중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그럼 이 밑에 이 절반값 아래에서 담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게 만약 내가 어떤 예측한 방향대로 흘렀을 때 위에서 팔면 되겠죠. 그쵸?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왼쪽에 매물대들을 확인하면서 체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결국에 보조지표도 그렇고요. 타임프레임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보기 전에 이미 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짧게 한번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어,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게 뭐 30이 됐든 50이 됐든 뭐 500이 됐든 나만의 기준이 되는 그런 어떤 기준선들은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다만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높은 수치로 갈수록 더 큰 파동을 봐야 되는 건 맞아요. 예를 들면 30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이런 파동을 봐야 돼요. 30은. 네, 500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랬을 때 30선은 여기를 지나지만 500선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30선은 이 파동을 보지만 50선은 이 파동을 봐야 돼요. 그래서 각 타임 프레임에 맞는 나만의 어떤 기준선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30을 기본으로 잡았잖아요. 기준으로. 그럼 1시간 타임 프레임에서도 똑같이 30을 보겠죠. 근데 그 1시간 타임 프레임의 30을 5분봉으로 가져왔을 땐 360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개의 선을 쓰고 있죠. 30과 360. 그래서 5분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축소해 볼게요. 5분봉으로 봤을 땐 이 수많은 타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30선을 막 넘나드니까. 그 타점 속에서 그건 일단 냅두고 큰 틀로 봤을 때 지금 보라색 선이 360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죠. 근데 가격을 보면 여기를 넘나들었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럼 여기가 타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만의 어떤 기준선을 일단 정하는 게 먼저다. 그리고 파동을 보라고 했죠. 무조건 파동 기준이 돼야 돼요. 파동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가격이 이런 식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매물대들이 다 존재하겠죠. 어디선가. 그래서 파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면 이 매물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그림을 대충 그렸지만 여기서 매물대가 있어야 양쪽에서 치고받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고 재차 매수세가 강해지면 다시 올라가는 거고 매도세가 강하면 그대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매물들을 소화를 하고 내려가야겠죠. 사는 사람들을 다 이겨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률이 높은 자리는 매물대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동을 알아야 어디서 매수를 할지가 정해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결국에 다시 정리하면 기준선, 나만의 기준선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기준선을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이 기준선을요. 이 밑에 어떤 놀고 있는 영역과 위에 놀고 있는 영역이 나뉘잖아요. 그쵸? 한글로 표현하면 약간 응이죠. 응이죠. 아, 밑에 있는 영역 그리고 위에 있는 영역을 비교했을 때 밑에 있는 영역보다 내 기준선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영역보다 위에 있는 영역이 많아지면 내가 그어놓은 기준으로 매수세가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다 이 말이에요. 기준선이 있으면 거기를 강하게 뚫어 올리면 그 다음부터 조정이 또 오겠죠. 누군가는 또 팔 테니까. 그럼 그 다음 눌림목이 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눌림목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뒤에 매물대들을 확인하고 아, 여기서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것들을 굉장히 뭐 보조지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석법, 뭐 이동평균선 보조지표, 뭐 일목균형표, MACD 하단 보조지표에는 MACD, RSI 뭐 많죠. 그런 것들로 재해석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건데 결국엔 이 소리예요. 사실 이 보조지표 없이 진짜 뭐 이평선도 없이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 다 보시면 그냥 떨어지는 주가 이렇게 떨어졌네. 근데 여기 이 빗각을 다시 뚫고 올라온다라는 건 어느 정도 힘이 죽었네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상단 매물대를 또 막고 있네. 아, 그렇구나. 근데 재차 또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기네. 아, 그렇다는 건 매도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번에 뭐이 박스권 하단에서 잡을지, 그리고 이 다음번에 이 박스권을 다시 재차 뚫어주고, 그때 잡을지, 뚫어졌다가 다시 눌릴 때 잡을지, 그거는 본인 선택이죠. 마음이죠. 본인 스타일에 따라 달린 거고, 어쨌든 원리는 다 똑같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이격도도 있긴 한데 그 이격도에 따른 어떤 매매 방법 이런 것도 나름 전략이긴 하지만 내가 파동을 보고 손절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 이평선이 지금 막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럼 얘는 엄청 이격도의 괴리가 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하다면 이 가격들이 얘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얘 가격들은 유지되면서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다시 만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굳이 이격도를 볼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명확한 파동을 보고 손절을 딱 그을 수 있는 그게 되면 굳이 이평선도 솔직히 보지 않아도 돼요. 이것도 그냥 이대로 그냥 냅둬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자, 여기서 급하게 확 올라왔죠. 그러고 나서 단기 조정이 들어와요. 여기까지는 모르겠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 옆에 매물대도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은 난 이 밑에를 보고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데서 받을 생각 이런 거를 하고 있겠죠.
근데 이러다가 재차 또 올라가요. 아, 그렇다는 건 이게 매도세가 강하지가 않구나. 혹은 매수세가 엄청 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전 고점을 못 넘기고 여기서 다시 조정을 받겠죠. 그럼 이때는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죠. 이때는 여기서 손바뀜이 일어났었지. 이런 데서 받아야겠다. 한 군데, 두 군데. 그리고 여기서도 살짝 받아줬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여기서는 한번 받아볼 만한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기서부터 파동이니까 여기가 끝이니까 파동의 끝이니까 이 라인까지 여러 번 나눠서 받아봐야겠다. 그러면서 내 어떤 평단의 리스크도 관리하고 뭐 여기 뚫리면 그냥 손절 치면 되니까 라고 과감하게 배팅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국엔 기준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 기준을 만족시키는 무빙이 나오면 그때부터 그냥 트레이딩에 참여하면 된다, 과감하게. 그리고 그 기준이 있으면 손절도 자연스럽게 파동 생각하면서 잡을 수 있고 매물대 생각하면서 잡을 수 있다. 타점 또한 마찬가지, 손절 또한 마찬가지, 익절 타점 또한 다 마찬가지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RSI도 그렇고 MACD도 그렇고요. 다이버전스만 보면 돼요. 다이버전스도 뭐 사실 그렇게 저는 크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왜냐면 거짓 신호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는 것 뿐이지. 보통은 이제 원래 진짜 그 본질은 그냥 가격 차트만 보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나만의 기준을 정하기 전까지는 절대 트레이딩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언제 또 영상 찍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굉장히 압축해서 요약해서 본질을 말씀드렸어요. 이 과정을 하지 않고 트레이딩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어, 누군가가 뭐 어떤 매매법으로 뭘 어떻게 벌었다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렇게 벌었다 한들 내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없고요. 차라리 이러한 본질들을 파악하고 이 원리에 의해서 내 매매 방법을 체득을 해야 되겠구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트레이딩해서 꾸준히 조금씩 벌어가는 사람이 승자지, 막 남이 했다고 해서 그거 따라해가지고 버는 사람은 일단 못 봤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고요. 그리고 절대 무리해서 돈 넣어서 그거 막 급하게 뿌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천천히 여유 있게 해야 합니다. 취미로.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